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4장의 한국희곡론, 희곡의 언어부터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12페이지를 펴보세요. 11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한국희곡론에서 희곡의 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5장, 제4장입니다. 자, 희곡의 언어입니다. 자, 이 희곡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상이 이제 그 112쪽에 쭉 나오고 있어요. 희곡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국의 4대 요소 중에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희곡일 뿐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영국의 3요소는 이제 무대, 그다음에 배우, 그다음에 관객, 이게 3요소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희곡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대는 없어질 수 있죠. 배우도 관객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게 영구성을 가진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밑에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에 보면 이제 팬터마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무언극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4월에 그 춘천 마임 축제를 해요. 춘천에서. 한번 여러분이 춘천에 이제 4월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팬토마임은 이제 그 밑에 나왔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기원한 팬토마임은 펜토라는 것이 모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임인 미모스인데 이 미모스가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합성화 됐죠. 그래서 이제 노래와 악기 연주를 이것이 이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모방해내는 그런 예술가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1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 그 두 번째 단락에 20세기 들어와서 프랑스의 마이미스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그 무언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영화 시대에는 무언극을 할 수밖에 없죠. 자,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20세기 들어 즉흥극적 요소를 강조하는 해프닝이라는 게 즉흥극이라는 거죠. 해프닝. 우리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라는 것이 이제 즉흥극적 요소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현대 실험극도 이런 무게중심을 희곡 텍스트에서 공연으로 옮기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즉흥극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조한 게 20세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해프닝은 기본적인 구성은 미약하나 즉흥적인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통일적인 서사를 거부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렇죠. 통일적인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행위예술, 이 또 20세기 중반에 등장하면서 이제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 위에 박스는 생략하고요.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희곡 텍스트는 극중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와 그들의 퇴장, 표정,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등장, 퇴장이라는 뜻이겠죠. 표정, 행동, 분위기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시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 텍스트와 부 텍스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자, 114페이지에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주 텍스트, 부 텍스트가 있는데 네 번째 줄. 자, 그는부터 볼까? 인가르덴이죠. 주 텍스트라는 극중 인물들이 밑줄 치세요. 배우를 통해 무대 위에서 말하는 대사이고 부 텍스트는 대사 위에 무대 지문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115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이 의미를 산출해내는 유일한 부분이 대사다는 거죠. 이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산출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non-verbal이라고 하죠. 115쪽에 첫째 줄에 나오는데 non-verbal. 이게 이제 비언어적이라는 뜻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난타 같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non-verbal performance라고 하거든요. 공연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115쪽에 이제 그 보면 이 주 텍스트와 부 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근대 이후에는 이제 그 희곡을 기록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텍스트와 부 텍스트 사이에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 관습에 따른 표기상의 문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작품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115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고대 그리스 작품에는 부 텍스트 즉 지문이 없었다. 셰익스피어 시대 희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죠.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눈을 깜빡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다 빠져버렸죠. 그냥 말로 다 써놔버렸죠. 거기 보면 뭐 지문을 제가 읽을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밑에 보세요.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외손자 펜테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은퇴한 전왕 카드모스를 찾아가서 이상한 차림을 하고 어떤 행사장에 같이 가자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 대사에는 카드모스의 내력과 그를 찾아온 사람이 테이레시아스라는 사실, 그 전에 두 사람이 한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어법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넘겨보세요. 116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설화를 알고 있는 관객에게는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16쪽에 보면 햄릿의 그 3막 1장이 나오죠. 그 밑에 보세요. 116쪽에 폴로니우스와 왕이죠. 자, 폴로니우스가 뭡니까? 오필리어. 여기를 거니러라. 전하 죄송하오나 같이 몸을 숨기시죠. 이 책을 읽으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면 홀로 있는 구실이 될 게야. 대개는 우리들 책임이고 너무 잘 입증된 바이지만 경건한 외모와 종교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악마조차 달콤하게 만든단다. 왕이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옆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옆 사람 들리지 않고 이제 그 배우 옆에 있는 관객들에게 들리는 그걸 이제 어사이드라고 하죠. 영어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다. 저 말은 내 양심에 얼마나 뼈아픈 채찍인가. 처바르는 기술로 고아진 장려뺨을 화장품에 비해 봐도 화려하기 짝이 없는 내 말에 비해 비한 내 행위보다 덜 추하다. 오 마음이 무겁구나. 그가 오는 소리 들립니다. 물러나시죠 전하. 하고 이제 햄릿이 등장을 하죠.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가 오는 소리 들립니다. 물러나시죠 전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있었을 그 당시에 어떤 무대 지문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텍스트라고 했죠. 자, 117쪽의 첫째 줄에 부텍스트 나왔죠. 즉 지문이 있거나 없음 혹은 많거나 적음은 시대적 경향이나 작가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주의 곡에 지문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지적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경향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대 공연을 준비하는 연출가 배우 117쪽의 네 번째 줄인데 또 무대 디자이너 등은 특별히 극작가가 지정한 무대 지문 이외에 더 많은 부텍스트를 개인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극작가의 창작물만이 연극 공연에서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요소가 강한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지문이 또 많거나 또 대사 없이 지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사가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희곡의 언어 유형입니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언어적인 요소 117쪽에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언어적인 요소를 이제 우리가 버벌이라고 하고요.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논버벌이라고 해요. 논버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몸짓 언어죠. 바디랭귀지. 우리가 이제 이 바디랭귀지를 세 번째 줄에 몸짓 언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바로 제스처죠. 제스처. 제스처란 말 많이 쓰죠.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몸짓 언어가 중요하다. 거기 11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알버트 메라비언에 따르면 현대인의 통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언어적 요소인 몸짓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118페이지 보면 이제 말의 내용이 7%고 시각적 요소, 표정, 태도가 55%래요. 청각적 요소 38%, 7%가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각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118, 119의 박스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19쪽에 보면 119쪽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이야기할 때 간단한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거기 한 5째 줄에 보면 사람과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큰 길에서는 신호등의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뭐 이런 화살표 이런 걸 통해 멈춤, 직진, 대기, 좌회전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객기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화장실, 좌석벨트, 매시오, 금연, 식사 이런 게 다 그림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그림 문자, 지도, 기상도 이런 데서도 이제 다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119페이지 2번의 도상과 지표 그리고 상징. 자, 119쪽에 2번입니다.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도상, 지표, 상징이 나오는데 이 기와학에서는 이제 언어를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20세기의 언어학자인 퍼스는 기호와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간으로 한 도상, 이걸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콘.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들과의 근접성을 넘겨보세요. 통해서 관계를 맺는 지표, 인덱스가 지표죠. 그리고 매체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관습적인 상징, 심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120쪽에 밑줄 주세요. 도상기호란 남녀 화장실 표시와 같은 그림 문자 표시처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기호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 생각하지 않고도 척 보면 아는 기호, 이모티콘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쉬운 기호들 또한 도상기호에 속하며 극진 인물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다. 나오고요. 지표기호는 거리 표지판의 화살표와 가리키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표시 있죠? 나와 너, 이것과 그것과 같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호. 비틀거리는 걸음은 술에 취했음을 가리키고 노크 소리는 문 밖에 누가 있다는 거죠. 불이 났다는 걸 알려주는 연기와 질병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 도상기호가 그 밑에 있죠. 은유와 관련이 있다면 지표기호는 환유. 우리가 이제 이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수사법에서 에는 제유와 환유가 있어요. 이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죠. 환유는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12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12개 눈이니까 뭐겠어요? 6명의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눈 2개씩. 이런 게 이제 제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유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죠. 특징. 그것을 의미하는 특징을 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좌. 그러면 왕이 앉는 자리, 권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크 소리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절모 우산은 영국 신사를 가리킨다라고 나왔죠. 중절모 우산. 120쪽의 세 번째 단락. 끝으로
상징기호란 각 나라의 일상적인 언어들과 운동 경기에서 코치와 선수의 사이의 신호처럼 사용자들 간의 약속에 의해 이해되는 기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상징. 뭐 무용국에서 나온 상징이라든가 여러 상징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쪽의 마지막 단락, 그 밖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상호 소통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새싹을 보고 봄이 온 걸 알 수 있어요.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121쪽의 둘째 줄에 더 나아가서 전자는 새 생명의 탄생과 삶의 희망, 또 후자는 생명의 상실과 삶의 덧없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의도적 기호, 자연기호라고 부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언어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연극에도 이제 언어가 있는데 그 연극의 언어의 체계가 있다는 거죠. 자, 121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연극 언어의 체계의 두 번째 단락 보면 이에 대해 기호학에서는 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모든 언어를 토 텍스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토라는 게 이제 모든 이런 토탈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토 텍스트. 토가 토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밑에 글로 쓰인 말, 즉 구어적 표현으로서의 텍스트와 음성, 표정, 자세, 몸짓 등의 비구어적 표현으로서의 코텍스트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122쪽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첫째 줄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 기호학자인 타데우 스코프차는 연극에서의 기호라는 논문에서 1차적으로 자연적인 기호와 인위적인 기호를 구분했다. 13가지가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 연극학자 베린저는 연극 언어를 구어적 언어와 비구어적 언어로 구분했다. 나오고 있고요. 뭐 마틴 에슬린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세 연극학자들이 말하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연극 언어란 무대 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일컫는다. 이 연극 언어라는 겁니다. 자, 123쪽입니다. 자, 123쪽에 4번 말과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 123쪽 말과 행동.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과 소통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124쪽에 우리는 어떤 사물을 말할 때 사물의 이름을 대죠. 손에 든 게 뭐야? 그러면 오늘 산책이야. 북이죠, 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이라는 사물을 한번 지적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이거는 뭡니까?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에서 대사죠. 갈까? 그래 가죠. 위의 장문은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고도라는 건 사람 이름이죠. waiting for 고도. 과연 고도가 뭐냐라고 이제 뭐 논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고도는 오지 않죠. 이 작품 속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두 인물은 그만 가자고 합의를 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인데도 그들은 가지 않는다. 말로는 간다고 해놓고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고는 막이 내려 1막 행동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없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말은 불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연극 대사의 경제성. 밑줄 쫙 잡았어요. 이게 연극 대사의 경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의 기능 126쪽. 126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희곡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인물 및 그들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대화, 행동. 그래서 인물 구현을 잘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햄릿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127쪽. 이런 긴 독백에서 햄릿은 복수를 늦추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복수 지연이라고 그래요. 127쪽에. 왜 복수를 지연시키냐면 햄릿의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어머니와 결혼을 하죠. 아버지가 이제 주무실 때 이제 귀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숙부를 뭡니까 잠잘 때 죽이면 천국 가니까 못 죽인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죽여도 안 된다. 계속 복수를 지연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햄릿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독이 든 칼에 맞아서. 자, 127쪽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인물의 말은 다른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길과 장생의 이거는 이제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걸 이제 그 왕의 남자라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남자가 이제 중요한 그 영화로 곽강을 많이 받게 됐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길과 장생의 이야기를 밑에 읽어보시면 상당히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못 가, 아무도 못 떠나, 비켜. 칼을 뽑고 나가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어. 그래, 네가 날 살렸으니 죽여라. 이런 식으로 가죠. 상당히 좀 128쪽. 또 이제 인물의 말이 이제 그 자체보다는 인물과 주제, 플롯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란 뜻이에요. 너. 이라는 게 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리에 있는 그런 이가 아니라 너를 우리가 이제 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연극으로 이야기할 때는 연극에서는 너 이라고 이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녹수와 홍례관의 이야기 쭉 나오죠. 그 밑에. 그래서 이 대사에서 녹수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공길 때문에 심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란의 음모를 꾸미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행적 기능 129조. 자, 실행적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스피치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말의 실행적 행위를 살펴보자.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청혼의 말을 했다고 치자. 실제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제 상징적인 것을 쓰기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만든 로미오의 발화행위가 있다. 청혼을 받아들일 행위. 자, 그 밑에 보세요. 언어의 실행적 기능에 주목한 사람이 존 오스틴. 말의 실행적 행위를 언표적 행위. 자, 이거 번호를 매기세요. 1번 언표적 행위.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표 내적 행위.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언표 내적 행위. 그 다음에 1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언표 도달하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언표라는 것은 이제 그 말로 바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표 내적 행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행위 안에 수행된 행위죠. 내적 행위. 그다음에 언표 도달 행위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해서 수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다음 단락 다음으로 주목할 사실은 엄표 내적 행위가 항상 엄표 도달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더라도 엄표 내적 행위가 선행되지 않는 먼저 가지 않는다면 엄표 도달적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31조. 자, 여기 이제 보면 희곡 텍스트의 대화라고 나왔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번은 양에 대한 규칙이고요. 2번은 질에 대한 규칙, 3번은 관계에 대한 규칙, 4번은 태도에 대한 규칙인데 이게 이제 보면 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관련돼서 이제 그 잘 보시면 되겠죠. 양이 어떻고, 질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그다음 태도가 어떤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좀 건너뛰고 132쪽.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또 밑줄 주세요. 등장인물이 직접 한 말의 뜻과 다르게 그 말의 이면에 담긴 무언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브텍스트. 즉 인물이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 것을 텍스트,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속뜻은 서브텍스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 132쪽에 나온 박스는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같은 대사를 놓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싱글생글 웃는 여성의 사랑해 보고 싶었어. 무표정한 남자의 사랑해. 오빠 못 믿니? 쌀쌀맞게 던진 여성의 사랑해. 바람피면 죽는다. 크게 기쁘며 웃는 남자 취직했어. 노려보는 남자의 사랑해. 정리할게. 간절하게 말하는 중년 남자의 사랑해. 돈 좀 줘. 진심 어린 할아버지 사랑해. 죽을 때까지. 눈물 글썽인 소녀의 사랑해. 가. 아니 가지마.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건 넘어가고 1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또 인용문이 하나 나오죠. 햄릿 3막에서 폴로니우스 왕자님, 왕비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기 낙타 모양을 한 구름이 보이느냐? 아이고 저럴 수가 꼭 낙타 같습니다. 내 생각이 족제비 같은데 등이 족제비처럼 생겼군요. 아니면 고래인가? 영락 없는 고래랍니다. 상당히 좀 그 밑에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잘하고 있죠. 그래서 햄릿은 폴로니우스에게 왕비가 만나자는 말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엉뚱한 말을 꺼내요. 그래서 햄릿이 미쳤다.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인드 매드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인드 매드니스라는 건 이제 미친 척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페인드 매드니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34쪽. 134쪽입니다. 거기 이제 넷째 줄에 보면 희곡의 대화는 일반 대화와 달리 다음 같은 특징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첫째, 희곡의 대화는 통사적 논리 정연성이다.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는 거. 희곡의 언어에는 주술적 관계의 불일치나 파편적인 문장 이런 것들 오류가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나왔죠. 둘째는 뭐예요? 희곡의 대화는 일반 대화보다 진보적 강도가 세다. 희곡의 대화가 세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밑에 다섯째 줄에 마지막으로 있죠. 그 옆에 발언권의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독백과 방백과 침묵은 독백은 135쪽. 여기 이제 햄릿, 맥베스, 오델로, 그다음에 리어 왕이죠. 자, 이렇게 표시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거.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이 4대 비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햄릿 3막 1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36쪽. 그래서 이제 이런 독백은 연극적인 약속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6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독백과 유사한 화법의 형태로 방백이 있어요. 관객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8쪽. 그쪽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또 비언어적, 비구사적이라는 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자, 139쪽을 볼게요. 139쪽에 보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벚꽃동산의 경우에 안톤 체호프의 작품이죠. 종결부에서 음향이 중요한 상징이다. 앞서 예시한 피르스의 대사 다음에 나오는 하프줄이 끊어진 듯한 소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 교재 142쪽 문제가 1, 2, 3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연극 언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배우가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표현 수단은 아니다, 표현 수단이다죠. 틀렸어요 벌써. 실제 의사소통처럼 다양한 기호로 이루어져 있죠. 무대를 통해 관객이 전달되는 표현 수단이죠. 극작가뿐이 아니라 연출가, 배우, 무대 디자이너 등의 표현 수단도 중요하다. 자, 2번 오스틴이 분류한 언어의 실행적 행위 중에서 희곡에 속하는 것은 바로 엄표 내적 행위입니다. 엄표 내적 행위. 이런 걸 이제 엄표 내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별표처럼 언어의 실행적 행위 유형. 자, 3번 희곡언어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쭉 보면 4번에 행동으로서의 말의 기능보다 의미 전달의 기능을 띈다라고 그랬는데 의미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행동으로서의 말의 기능이 훨씬 더 높죠. 우리가 타로 같은 것도 이제 보면 그런 그 여러 그 의미들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곡 언어도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 구현의 도구로 말하는 사람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의사소통의 도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겠죠. 말을 통해서 사건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말의 기능보다는 아니라 의미 전달의 기능보다는 행동으로서의 말의 기능을 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언어학자 벤베니스트 소설의 언어와 구분되는 희곡의 언어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화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 의존하죠. 상황 속에 따른 직시성, 실용적인 발화들의 네트워크. 근데 4번에 생성된 발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유념해서 구석구석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에 생성된 발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천한다는 것은 그런 그 희곡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독백의 설명 옳지 않은 건데 3번에 셰익스피어 이래로 중요한 극적 장치고 내면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극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 근대극에서는 지문 자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곡의 언어라는 것이 이제 좀 말들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희곡의 논리학 관념 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이 꼭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